서울 서초구 주민센터 민원창구 앞 윤혜자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담당 직원은 사무적인 목소리로 기초생활수급 신청이 거절되었다고 말했다. 4명의 딸이 모두 의사로 일하고 있는 이상 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윤혜자는 무거운 손끝으로 거절된 신청서를 받아들었다. 아무리 딸들과 연락이 끊긴 지 오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호소해도 규정은 변하지 않았다. 담당 직원의 표정은 한치의 동요도 없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윤혜자는 어렴풋이 몇 시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집안 가득 쌓인 고지서와 밀린 월세 독촉장, 싱크대에 남은 반쪽 라면 봉지. 한 달 넘게 끊긴 건강보험료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 한쪽이 저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기대를 걸고 찾아온 이곳에서 차디찬 한마디로 모든 희망이 무너져 내렸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목,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윤혜자는 추위를 느낄 겨를도 없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적지로 빠르게 움직였고 윤혜자는 그 흐름에 빌려 떠밀리듯 걷고 있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겨우 숨을 돌리려는데 누군가 두고 간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다. 서울중앙병원 광고지였다. 최고의 의료진, 최고의 치료라는 문구 아래로 흰 가운을 입고 환히 웃고 있는 첫째 딸 한지원의 사진이 박혀 있었다. 한지원. 어릴 적 손을 꼭 잡고 학원에 데려가던 기억, 입학식 때 교실 문 앞에 서서 몰래 지켜보던 기억이 순간 머릿속을 스쳤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어머니의 존재를 철저히 지우고 있었다. 예전에는 힘들게 모은 용돈으로 지원이 좋아하던 책가방을 사주고 겨울이면 손수 털목도리를 짜서 목에 둘러주던 그 시절이 분명 존재했는데 그 모든 시간은 지금 이 광고 속 완벽한 이미지 앞에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했다. 버스가 도착했지만 윤혜자는 타지 않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너무 길고 어디에도 기대어 올 곳은 없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귀에 스치며 쓸쓸함만 짙어졌다. 자식들이 모두 의사가 된 엄마라면 부러움을 사야 할 텐데 정작 본인은 라면 반 봉지로 하루를 버티고 있는 현실. 윤혜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기이한지 깨닫고 있었다. 고개를 숙이던 순간 어제 저녁 기억이 뇌리를 스쳤다. 마트 뒷문 앞에 버려진 채소 박스에서 시든 양배추를 주워 담던 자신. 무릎은 욱신거렸고 장바구니는 가볍기만 했다. 집으로 돌아와 끓인 국은 간도 제대로 맞추지 못한 물 같았다. 그래도 그것을 감사히 먹으며 내일을 준비했던 자신. 그런데 오늘은 도무지 다시 일어설 힘이 나지 않았다. 윤혜자는 다시 전단지를 바라보았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의 한지원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었다. 대체 언제부터 이토록 멀어진 걸까? 학비를 대려고 새벽부터 폐지를 줍고 시장 구석구석을 누비던 시절에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며 다짐했다. 좋은 학교에 보내고 누구보다 좋은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은 어머니를 증명서 한 장보다 하찮게 여기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거리 한쪽 구석에서 택시를 잡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한때 윤혜자도 택시를 탈 여유가 있었던 적이 있었다. 봉제 공장과 식당 일을 병행하면서 하루 13시간 넘게 일하던 시절, 주말에는 애들 손을 잡고 근교 공원이라도 다녀오던 기억. 그 모든 시간과 노력이 쌓여 지금의 딸들이 존재하는데 그 대가가 고작 사회복지 신청서 한 장 거절당하는 것이라니. 시간은 계속 흘렀지만 윤혜자는 움직이지 못했다. 버스는 오고 갔고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했다. 전단지를 주머니에 넣으며 일어설 때 마음 한쪽에서는 아직도 믿고 싶은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언젠가는 아이들이 기억해주지 않을까. 어릴 적 엄마가 베고 있던 밥상, 손수 기워준 교복, 새벽마다 덮어주던 이불, 그런 따스했던 순간들을. 그러나 곧 이내 깨달았다. 기대는 배신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윤혜자는 차가운 공기를 뚫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그저 멈출 수 없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사람들은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다. 4명의 딸을 의사로 키운 어머니, 그 화려한 타이틀 뒤에 숨겨진 쓸쓸하고 외로운 노년의 초상은 아무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 길 건너편 병원 간판이 불을 밝혔다. 한지원 신경외과 전문의. 푸른 불빛 속에서 지원의 이름이 반짝였다. 불현듯 눈앞이 흐릿해졌다.
윤혜자는 한 걸음 물러났다. 그 이름은 자랑이 아니라 상처였다. 자식의 이름을 보며 고개를 떨구는 부모, 그것이 바로 지금의 자신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가로등 불빛 아래 윤혜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어디에도 설 곳이 없는 이 도시에 윤혜자의 자리 또한 점점 좁아져 갔다. 아무리 걸어도 마음속 공허함은 메워지지 않았다. 지갑 속에는 겨우 10,000원 한 장이 남아 있었다. 내일 먹을 식료품을 살 수 있을지, 약국에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래도 윤혜자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다. 삶이란 어쩌면 끝없는 포기와 버티기 사이를 오가는 여정일지도 몰랐다. 윤혜자는 희미한 불빛을 따라 다시 걷기 시작했다.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 집으로,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삶으로. 그래도 오늘을 넘기기 위해, 그리고 어쩌면 내일을 꿈꾸기 위해. 남부터미널 근처 허름한 원룸으로 돌아오는 길, 윤혜자는 작은 슈퍼에 들렀다. 라면 2봉지와 계란 한 판을 집었다가 망설이며 계란을 다시 진열대에 올려놓았다. 지갑 속에 남은 10,000원 한 장으로는 버틸 수 있는 날을 계산해야 했다. 결국 라면 2개만 계산하고 나오면서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갔다. 늘 그렇듯 선택은 생존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좁은 방구석 낡은 서랍장을 열었다. 먼지가 쌓인 종이 더미 속에서 내 딸의 의사 면허증 복사본이 고이 접혀 있었다. 언젠가 이 서류들이 집안 가장 빛나는 자랑이었고 이웃들에게도 떳떳이 내보였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종이들은 과거의 영광이 아닌 현재의 고독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윤혜자는 면허증들을 천천히 다시 접어넣으며 허공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바늘귀에 눈을 꿰어가며 미싱을 밟던 그 시간들, 땀과 피로 키워낸 내 딸들이 모두 세상에 자랑스러운 이름을 올린 지금 정작 자신은 어디에도 초대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다. 윤혜자는 천천히 일어나 작은 냄비에 물을 올렸다.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을 해결할 라면 1개. 2번에 나눠 먹는 것이 이젠 익숙해진 생활이었다. 끓는 물에 라면을 풀며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남편 강도훈이 떠나던 그날, 섬유 공장에서 야간 근무 중 기계에 끼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자신. 그날 밤 내리던 봄비는 마치 멈출 줄 몰랐던 눈물 같았다. 남편 장례를 치른 뒤 집으로 돌아왔을 때 6살 지원, 5살 민주, 3살 소연, 그리고 갓 2돌이 지난 수영이는 윤혜자의 치마자락을 붙잡고 울었다. 아빠는 어디 갔냐고 물어보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한 채 그저 아이들을 품에 안고 함께 울었던 그 밤. 그날 이후 윤혜자는 결심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만은 굶기지 않고 키워내겠다고. 세상이 외면해도 자신은 외면하지 않겠다고. 남편이 남긴 보험금은 3달도 버티기 힘들었다. 다음 날부터 윤혜자는 일을 찾아 헤맸다. 처음에는 동네 봉제 공장에서 미싱을 배웠다. 밤새 바느질을 하며 품펫을 받아 아이들 우유값을 마련했다.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새벽에는 시장 청소를 하고 주말이면 식당에서 일했다. 하루에 3시간 남짓 쪽잠을 자며 버텼다. 피로와 허기를 삼키며 매일 밤 남편의 영정 앞에 서서 다짐했다. 태석 씨, 나 잘하고 있지? 우리 아이들 꼭 사람 만들게. 지원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윤혜자는 아이의 책가방 안에 작은 쪽지를 넣었다. 우리 딸, 꿈을 크게 가져라. 그 쪽지는 지원이뿐만 아니라 민주, 소연, 수영이에게도 매일같이 건넸던 메시지였다. 낡은 전기난로 앞에서 서로 몸을 녹이며 이 쪽지가 담긴 책가방을 품에 꼭 안고 잠든 아이들의 모습을 윤혜자는 잊지 않았다. 간장 공장 막노동을 하던 시절, 지원이가 중학교 1학년이 되던 해, 어느 날 아이가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뭐 하냐고 물었을 때 지원이는 병원을 짓겠다고 말했다. 엄마가 아프지 않게 해주고 싶다고 했다. 그 순간 윤혜자는 아이들이 자신이 겪는 고단함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밤새 기침하던 엄마를 걱정하며 약국으로 달려가던 지원이, 손이 터져 피가 나도 일을 멈추지 않는 모습을 보며 울던 민주, 엄마 생일날 동네 문방구에서 저금통을 털어 연필 한 자루를 사온 소연, 그리고 뒷모습만 보아도 엄마의 고단함을 알아차리던 막내 수영이. 그날 밤 윤혜자는 다시 결심했다. 그래, 우리 딸들 모두 원하는 만큼 공부하게 하자. 엄마가 도와줄게.
그때부터 윤혜자의 삶은 더욱 바빠졌다. 낮에는 식당일, 밤에는 건물 청소, 그리고 틈틈이 뜨개질로 장갑과 인형을 만들어 팔았다. 건조한 공기 속에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고 쪼개진 무릎에도 시장 골목을 걸었다. 주말이면 주점에서 설거지를 하며 종일 서 있었다. 지원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담임 선생님이 윤혜자를 불렀다. 지원이가 의대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겠냐는 조심스러운 질문에 윤혜자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어떻게든 마련하겠다고. 그날 밤 윤혜자는 또 하나의 일을 시작했다. 새벽마다 폐지를 줍고 고물상으로 향하는 길에 숨을 돌릴 틈도 없이 움직였다. 결국 지원이는 의대에 합격했다. 합격 통지서를 들고 온 지원을 껴안아 줄 수 없었다. 대신 화장실 바닥을 닦던 고무장갑을 벗고 하늘을 향해 조용히 감사 인사를 드렸다. 이 바닥을 우리 지원이가 걸을 거야. 민주, 소연, 수영이도 언니를 따라 의사의 꿈을 키워나갔다. 윤혜자는 더욱 치열하게 살아야 했다. 쉬는 시간도 없이 달아가는 몸을 다잡고 아이들의 꿈에 남은 온 힘을 쏟았다. 밤늦게 귀가해보면 딸들은 부엌 식탁에 교과서를 펼쳐놓고 공부하고 있었다. 집안 가득 퍼지는 라면 냄새 속에서 윤혜자는 아이들을 위해 물을 끓였다. 가끔은 속상했다.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지 못한 날이 많았으니까. 그래도 아이들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엄마가 끓여준 맹물 같은 국을 맛있게 먹으며 웃었다. 윤혜자는 그 웃음을 지키기 위해 매일 아침 다시 일어났다. 아무리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굽어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내 아이. 세상 누구보다 빛나게 키워내고 싶었던 작은 생명들. 그것이 그녀가 매일을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다. 지원이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과정을 마친 뒤 서울의 유명한 대학병원에 취직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윤혜자는 그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기뻐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딸이 이제 당당히 자신만의 길을 걷게 된 것이 자랑스러웠다. 민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대에 합격했고 소연과 수영이도 지원과 민주를 따라 같은 길을 걷기 시작했다. 내 딸 모두 의사라는 꿈을 이룬 순간 윤혜자는 오래도록 품어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처음에는 바빴다는 핑계로 연락이 줄어들었다. 수련의 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명절에도 오지 못하는 날이 늘어갔다. 그래도 윤혜자는 이해했다. 세상은 넓고 아이들은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 지금은 바쁘겠지. 언젠가는 한가해지면 다시 예전처럼 함께 웃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다.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늘었고 명절에는 문자 한 줄로 대신하는 일이 당연해졌다.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딸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대신 사진을 꺼내보며 그리움을 달랬다. 학창시절 책가방을 메고 학교 앞을 뛰어다니던 아이들의 모습, 밤늦게까지 공부하던 작은 어깨, 고단한 하루 끝에 서로 기대어 웃던 기억들. 수영이가 의대를 졸업하던 날, 윤혜자는 오래된 외투를 꺼내 입고 학교로 향했다. 주름진 손에 작은 꽃다발 하나를 꼭 쥔 채였다. 그러나 졸업식장 입구에서 수영이는 어색한 표정으로 윤혜자를 맞았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부모들은 값비싼 정장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윤혜자의 수수한 차림새는 단번에 눈에 띄었다. 수영이는 짧게 인사한 뒤 윤혜자를 행사장 한 구석으로 이끌었다. 잘 보이지도 않는 자리에 홀로 앉아 졸업식을 지켜보는 동안 윤혜자는 마음 한켠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졸업식이 끝나고 수영이의 친구들이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때 윤혜자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누구도 그녀를 사진 속에 담으려 하지 않았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윤혜자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환하게 웃으며 졸업가운을 입은 딸들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자랑스러움과 함께 밀려드는 씁쓸함을 애써 삼켰다. 시간이 지나면서 네 딸 모두 각자의 병원에 자리를 잡았다. 지원은 신경외과 전문의가 되었고 민주는 소아과, 소연은 내과, 수영이는 재활의학과로 진로를 정했다. 각자 바쁜 삶을 살아가며 서로의 안부조차 제대로 묻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다. 윤혜자는 이해하려 애썼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누구나 자기 일에 치이기 마련이다. 부모에게 연락할 여유가 없는 것도 무리는 아닐 거라고. 하지만 점점 더 명확해졌다.
딸들은 윤혜자의 존재 자체를 불편해하고 있었다. 병원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날, 소연이 급하게 고개를 돌리던 모습, 약속을 잡자고 하면 일정이 빡빡하다며 거절하는 말투, 명절에 마저 찾아오지 않고 해외여행을 가버린 사실들. 모든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진실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지난 삶을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윤혜자는 그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깨끗이 손질된 정장, 반짝이는 액세서리, 고급 레스토랑 예약. 그 세계 안에 오래된 작업복을 입고 시장 바닥을 쓸던 자신의 자리는 없었다. 자식들의 성공에 이르기까지 헌신한 세월조차 그들의 현재를 방해할까 두려운 짐으로만 남아있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윤혜자는 큰 결심을 했다. 딸들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그들의 삶에 억지로 끼어들지 않기로, 생일에도, 명절에도, 아플 때조차 조용히 홀로 견디기로,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자식들에게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기 위해. 그 이후로 윤혜자는 변했다. 오래된 휴대폰을 정리하고 딸들의 사진을 서랍 속 깊숙이 넣었다. 매일 아침 시장 구석의 작은 구멍가게에서 사온 두부 한 모록 끼니를 때우며 살아갔다. 세상은 조용했고 딸들의 이름을 부르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다. 하지만 문득문득 스치는 기는 기억들은 가슴을 저미게 했다. 지원이가 첫걸음을 떼던 날, 민주가 처음 받아쓰기 100점을 받아 뛰어오던 날, 소연이 엄마 생일이라고 몰래 케이크를 사오던 날, 수영이가 엄마 몰래 지갑에 5,000원을 넣어두던 날, 그 모든 따뜻했던 순간들이 이제는 아프게만 다가왔다. 윤혜자는 알고 있었다.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리고 받아들였다. 자신은 이미 그들의 과거 속 인물일 뿐 현재의 삶에는 불필요한 존재라는 걸. 딸들이 부끄러워한 것은 단지 과거의 가난이 아니라 그 가난을 지우지 못한 어머니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창밖으로 흩뿌리는 눈송이를 바라보며 윤혜자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잘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냈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사랑했다. 비록 그 사랑이 오늘의 외로움으로 돌아왔지만 결코 헛된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윤혜자는 또 하루를 버텼다.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겨울 바람이 살을 내던 어느 날 아침 윤혜자는 평소처럼 공원으로 걸음을 옮겼다. 동네 보건소 의사가 권했던 규칙적인 운동을 빼먹지 않으려 했다. 걷는 동안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단 나았다. 간간히 들려오는 운동기구 소리와 이웃들의 웃음소리가 공기를 메웠다. 윤혜자는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빛으로 가득한 하늘 아래 문득 머리가 어지럽기 시작했다. 눈앞이 까맣게 변해가고 세상이 뿌옇게 일렁였다. 주변 사람들의 손길에 의해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고혈압이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고, 당장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다고. 윤혜자는 고개를 떨구었다. 이미 한 달 전 처방받은 혈압약이 떨어졌지만 약을 살 돈이 없어 그대로 버티고 있었다. 그저 하루하루 견디는 것 외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의사는 새 처방전을 써주면서 꼭 약을 제때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혜자는 처방전을 손에 쥐고 약국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무거웠다. 약값이 얼마 나올지, 지갑 속 10,000원 한 장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약국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따뜻한 남방기 바람이 몸을 감쌌지만 마음은 더욱 얼어붙었다. 약사는 처방전을 받아들고 한참을 살폈다. 그리고 윤혜자의 성함을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서울중앙병원 한지원 과장의 어머니가 아니시냐고. 약사의 딸이 중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한지원 과장은 언제나 멋지고 존경받는 선생님이라고 자랑했다. 윤혜자는 짧게 대답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딸의 이름이 칭찬받는 것은 기뻐야 할 일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아려왔다. 약값은 37,000원이었다. 지갑을 열었지만 남은 돈은 10,000원뿐이었다. 당황한 윤혜자는 죄송하다며 돈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약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약봉지를 건넸다. 다음에 가져오셔도 괜찮다고. 따뜻한 배려였지만 윤혜자에게는 또 하나의 빚이 되어버린 듯한 무거움만 남았다. 집으로 돌아온 윤혜자는 손에 쥔 약봉지를 내려놓고 오래도록 침묵했다. 결국 스스로에게 채근하듯 전화를 걸었다. 큰딸 한지원에게 전화를 거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3번의 신호음 끝에 연결된 전화 너머로 들려온 지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회의 중이라며 무슨 일이냐는 짧은 물음에 윤혜잔 목이 베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냥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전화했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지원은 바쁘다며 곧 전화를 끊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난 뒤 윤혜자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음속 어디선가 아주 작은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았다. 적어도 걱정하는 말 한마디는 듣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다시 용기를 내어 둘째 민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혈압도 높고 관절도 심하게 아프다고 약값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는 짧은 침묵 끝에 간병인을 소개해주겠다고 했다. 비용은 본인이 부담할 테니 걱정 말라고 덧붙였다. 윤혜자는 가슴이 저렸다. 자신이 원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었다. 단 한 번이라도 직접 찾아와 얼굴을 보고 손을 잡아주길 바랐다. 그러나 민주에게는 그저 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일처럼 들렸다. 간병인은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민주 쪽에서는 대답 대신 긴 한숨만 흘러나왔다. 셋째 소연과 막내 수영이에게도 연락을 해봤지만 결과는 같다. 모두 바쁘다는 이유로 병원비를 보내주겠다고만 했다. 아무도 직접 찾아오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윤혜자는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을 바라보았다. 얼마 전까지 시들어가던 화분을 정성껏 돌봐서 다시 살아난 잎사귀. 너도 다시 살아났는데 나라고 못 살아나겠냐고 속삭였다. 하지만 몸은 세월의 무게를 버텨내지 못했다. 오랜 노동으로 관절은 닳아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 허리를 펴는데 10분이 걸리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은 비명을 질렀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새벽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고 동네 보건소에서 권해준 스트레칭을 따라했다. 윤혜자는 내 딸에게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지 않기로 했다.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거절당할까봐 두려웠다. 자신이 딸들에게 짐이 되는 순간 완전히 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이 마음 깊은 곳에 코리를 틀고 있었다. 그렇게 매일을 조심스럽게 살았다. 아픈 몸을 이끌고 작은 약봉지를 쥔 채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어느덧 봄은 가까워오고 있었다. 하지만 윤혜자에게 따뜻한 계절은 오지 않았다. 마음속 겨울은 여전히 길고 깊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래도 또 하루를 버텨야 했다. 내일 아침에도 다시 눈을 뜨기 위해. 며칠 뒤 윤혜자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회복지사가 찾아와 여러 복지제도를 설명했지만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기초생활수급 재신청은 여전히 어려웠고 의료급여나 노인 돌봄 서비스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걸림돌이 많았다. 사회복지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윤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다. 기대를 하면 상처받는다는 걸 이미 오래전에 배웠기 때문이었다. 그날 오후 병실 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낯선 청년 하나가 머뭇거리며 들어왔다. 그는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서초구 동사무소 복지과에 근무하는 김민재라고. 윤혜자는 그의 이름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민재는 웃으며 말을 이었다. 몇 주 전 기초생활수급 신청할 때 옆자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던 사람이 자신이라고. 민재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자신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했을 때의 일이었다. 아버지는 지방공사 현장에서 일하느라 집에 없었고 어린 민재는 혼자 학교에 다녀야 했다. 그때 옆집에 살던 아주머니가 매일 점심 도시락을 싸주었다고 했다. 윤혜자는 희미한 기억 속을 더듬었다. 오랜 세월 속에 잊혀졌던 얼굴 하나가 흐릿하게 떠올랐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혼자 앉아있던 작은 소년, 초라한 아파트 복도에 덩그러니 놓인 운동화.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그때 어르신 덕분에 학교를 빠지지 않고 다닐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고. 초등학교를 다니던 내내 윤혜자는 종종 반찬을 나눠주고 학용품을 챙겨주었다. 그때 어르신이 해주셨던 말이 지금까지도 마음에 남아있다고. 사람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말. 그 말이 민재를 복지공무원의 길로 이끌었다고 했다. 윤혜자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작고 어린 소년이 어느새 커서 자신을 찾아온 것이 믿기지 않았다. 민재는 말없이 윤혜자 앞에 앉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어르신의 신청서를 다시 검토해봤다고. 일반 기준으로는 어렵지만 특별 케이스로 분류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윤혜자는 괜찮다고 말했다. 자신은 혼자서도 살아낼 수 있다고.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세상에는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고. 어르신께서 자신에게 가르쳐준 바로 그 말을 이제 자신이 돌려드릴 차례라고 했다. 민재는 퇴원 이후 임시 주거 지원을 신청해 놓았고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에도 연결해 두었다고 했다. 당장 큰 돈은 아니지만 스스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작은 발판이 될 것이라고. 며칠 후 퇴원한 윤혜자는 복지관으로 향했다. 복지관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다. 윤혜자는 요리 교실에 참여하게 되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밥을 지으며 살아온 세월이 있었기에 요리는 몸에 밴 일이었다. 소박한 재료로 정성껏 만든 음식에 사람들이 웃으며 맛있다고 칭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윤혜자의 마음 한쪽이 따뜻하게 녹아내렸다. 복지관 선생님은 윤혜자에게 제안했다. 본인의 요리 실력을 다른 노인들에게 가르쳐보지 않겠냐고. 윤혜자는 망설였다. 자신이 다른 사람 앞에 나서 무언가를 가르칠 수 있을까 두려웠다. 하지만 선생님은 담담히 말했다.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이미 충분한 자격이라고. 그렇게 윤혜자는 복지관 요리 강사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강생들과 눈을 맞추고 함께 음식을 만들며 점점 편안해졌다. 칼질을 서툴게 하는 어르신에게 조심스레 조언을 건네고 반죽을 실패한 사람과 함께 웃으며 다시 시작하는 시간들. 윤혜자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기쁨을 느꼈다. 민재는 종종 복지관을 찾아왔다. 업무차 들렀다며 웃어 보였지만 윤혜자는 알았다. 그가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가끔은 복지관 근처 작은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나누기도 했다. 민재는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다. 사고 후 회복이 쉽지 않았지만 그때 옆집 아주머니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그 아주머니가 바로 윤혜자였다고. 윤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의 작은 기억 속에서 누군가의 삶에 의미 있는 흔적을 남겼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살아온 날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주 오래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 시간들이 이렇게 누군가의 삶을 바꿔 놓았다는 사실이. 그리고 어느 날 민재는 반짝이는 눈으로 찾아왔다. 방송국에서 윤혜자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다는 소식이었다.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윤혜자의 삶을 소개하고 싶어 한다는 제안이었다. 윤혜자는 손사래를 쳤다. 자신 같은 평범한 사람이 무슨 방송이냐고. 하지만 민재는 조심스럽게 설득했다. 어르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다고. 어쩌면 어르신의 네 딸들도 방송을 보고 다시 어르신을 생각하게 될지 모른다고. 윤혜자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한 번쯤은 용기를 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윤혜자는 또 다른 변화를 향해 조심스럽게 한 발짝을 내디뎠다. 촬영 당일 윤혜자는 복지관 한쪽에 마련된 작은 인터뷰실로 향했다. 카메라와 조명이 설치된 공간은 분주했고 방송국 스태프들은 최종 점검에 여념이 없었다. 윤혜자는 낯설고 긴장된 공기에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민재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PD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편하게 살아오신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된다고. 윤혜자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오래 가슴속에 눌러 담아왔던 기억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남편 강도훈을 잃었던 날 식은땀을 흘리며 수술실 문 앞에 서 있던 기억. 집으로 돌아와 어린 내 딸을 껴안고 울며 다짐했던 약속. 굶기지 않고 남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키워내겠다는 의지. 미신 공장에서 밤새 바느질을 하며 지켰던 각오. 폐지 줍던 새벽, 검은 비닐봉지 안에서 빵 부스러기를 발견하고 눈물이 났던 순간. 세탁소와 시장 청소를 오가며 하루 3시간 자는 삶을 버텼던 이야기들. 윤혜자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말했다. 내 딸 모두 의사가 되던 순간 세상이 환하게 열릴 것만 같았다고.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딸들은 점점 바빠졌고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졌다. 처음에는 이해했다. 누구나 자기 삶을 살아야 하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윤혜자는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어머니를 불편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장 청소, 식당 일, 낡은 옷차림, 그것이 그들의 세계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촬영장은 점점 조용해졌다. 윤혜자의 목소리만이 울림처럼 공간을 채웠다. 그녀는 말했다. 지금도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그 사랑은 줄어든 적이 없다고. 다만 이제는 욕심내지 않겠다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랄 뿐이라고. 마지막 질문이 들어왔다. 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윤혜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답했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담았다. 원망도 그리움도 미련도 모두 삼켜낸 오직 사랑만 남은 한 문장이었다. 방송은 일주일 후에 방영되었다. 내 딸을 의사로 키운 어머니, 그러나 홀로 남겨진 삶이라는 제목이 붙었다. 방송이 나가자마자 전국적으로 반향이 일었다. 포털 사이트 뉴스 메인에 기사가 올라갔고 SNS에는 윤혜자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글이 쏟아졌다. 우리 엄마 생각이 났다. 부모님께 당장 전화해야겠다. 진짜 영웅은 이런 분들이다. 수많은 댓글과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이 복지관으로 전화를 걸어 윤혜자에게 따뜻한 격려를 전하기도 했다. 신문과 잡지사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출판사에서는 책을 내자고 제안해왔다. 윤혜자는 처음엔 당황했다. 자신 같은 평범한 사람이 무슨 책이냐고 망설였지만 민재는 부드럽게 말했다. 어르신 이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결국 윤혜자는 출판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책 제목은 나는 엄마였습니다로 정해졌다. 과거형이었다. 지금은 아니지만 분명히 한때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엄마였던 삶. 글쓰기는 쉽지 않았다. 기억을 더듬고 아픔을 다시 꺼내는 작업은 생각보다 훨씬 고단했다. 하지만 매주 2번씩 출판사에서 만나는 작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윤혜자는 차츰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떤 날은 웃으며 이야기했다. 지원이가 처음 걸음마를 뗄 때, 민주가 어린이집 첫 소풍 때 노란 모자를 쓰고 손을 흔들던 모습. 또 어떤 날은 울며 털어놓았다. 소연이가 고열에 시달릴 때 돈이 없어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던 죄책감. 수영이의 운동화를 못 사줘서 밤새 1000조각을 기워 만든 덧신. 그렇게 하나하나 이야기가 쌓여갔다. 윤혜자는 알게 되었다. 자신의 삶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 있었음을. 비록 지금은 혼자 남았지만 과거의 시간들은 모두 진실되고 아름다웠다는 것을. 출판 소식이 알려지자 복지관 사람들도 응원해 주었다. 요리교실에 나오는 어르신들은 윤혜자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고 동네 시장에서도 우리 동네 자랑이라며 응원했다. 민재는 틈날 때마다 찾아와 진행 상황을 함께 챙겨주었다. 어느 날 복지관 요리교실을 마치고 나오던 윤혜자에게 직원이 다가왔다. 방문객이 왔다고 했다. 고개를 돌리자 한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이 보였다. 막내 수영이었다. 수영은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칫했다. 윤혜자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섰다. 수영은 결국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엄마, 미안해. 너무 늦었다. 윤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눈을 깜빡이며 수영을 바라봤다. 한참을 그렇게 마주선 뒤 수영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방송을 봤다고.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게 됐다고. 그날 밤 윤혜자는 오랜만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수영의 방문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고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다. 눈을 감으면 어린 시절 내 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정들이 다시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윤혜자는 알았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아직 아주 작은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을. 며칠 후 윤혜자는 다시 복지관을 찾았다. 요리교실이 끝난 뒤 직원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전했다. 오늘은 수영뿐 아니라 다른 딸들도 찾아왔다는 소식이었다. 복지관 입구에는 한지원, 한민주, 한소연, 그리고 다시 온 막내 한수영이 서 있었다. 세 딸 모두 낯선 듯 어색한 표정이었다. 지원은 손에 조그만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민주와 소연은 말없이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윤혜자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서로 마주보는 시간이 길었다. 지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민주도 뒤이어 말했다.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소연은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방송을 보고 나서야 우리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알게 됐다고. 수영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엄마 손을 꼭 잡았다. 윤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어릴 때 품에 안기던 아이들이 이제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그들의 사과는 늦었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 진심 앞에 윤혜자는 마음을 열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딸들은 윤혜자에게 말했다. 함께 식사를 하자고. 근처 작은 식당에서 오랜만에 가족이 둘러앉았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고등어구이와 잡채가 차려졌다. 오래전 윤혜자가 밤새 준비했던 생일 상차림이 떠오를 만큼 소박하고 따뜻한 음식이었다. 식사 자리에서 지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제라도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자고. 민주도 맞장구 쳤다. 새 아파트를 마련할 테니 더 이상 좁고 불편한 원룸에 살지 말라고. 소연과 수영도 고개를 끄덕였다. 윤혜자는 미소를 지으며 거절했다. 괜찮다고, 지금 사는 곳이 편하다고. 그리고 덧붙였다. 자신은 이제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고 싶다고. 딸들은 놀란 듯했지만 곧 이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딸들은 정기적으로 윤혜자를 찾아왔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나중에는 더 자주. 지원은 병원 스케줄이 빡빡한 와중에도 짬을 내어 복지관에 들렀고 민주와 소연은 번갈아가며 윤혜자와 식사를 했다. 수영은 가장 자주 찾아와 엄마의 요리 교실을 구경하기도 했다. 윤혜자는 변해가는 딸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물론 모든 상처가 단번에 아물지는 않았다. 오랫동안 쌓인 거리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윤혜자는 욕심내지 않았다. 딸들이 자신을 다시 찾아준 것만으로 충분했다. 출판사에서는 나는 엄마였습니다. 출간 기념 사인회를 열기로 했다. 서점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윤혜자는 떨리는 손으로 책에 이름을 적어주었다. 이름, 석자, 윤혜자. 그 이름을 오롯이 자신의 것으로 적는 일이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다. 사인회가 끝난 후 복도 끝에 서 있던 지원이 다가왔다. 책을 꺼내 들고 말했다. 엄마, 사인해줘. 그리고 이름 옆에 꼭 써달라고 했다. 사랑하는 딸, 지원에게. 윤혜자는 조심스럽게 펜을 들어 글자를 적어 내려갔다. 지원은 책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 말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그날 밤 윤혜자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서울 하늘에는 별이 드문드문 떠 있었다. 어릴 적 딸들에게 별을 가리키며 했던 말을 떠올렸다. 저 별만큼 큰 사람이 되라고. 그리고 딸들은 정말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었다. 다만 그 빛나는 세계 속에 자신이 설 자리는 없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세상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다 느껴졌던 그 삶이 사실은 수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딸들도 결국은 자신의 곁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며칠 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책이 출간 직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는 소식이었다. 사람들이 윤혜자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고 용기를 얻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심지어 해외 출판 제안까지 들어왔다고 했다. 일본, 중국, 미국 여러 나라에서 번역 출간을 희망한다고 했다. 윤혜자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 같은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민재가 서둘러 복지관으로 찾아왔다. 어르신, 이제 세계적인 작가가 되셨다고 활짝 웃으며 말했다. 윤혜자는 웃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거라고. 아주 작은 인연 하나가, 아주 작은 용기 하나가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더는 외롭지 않았다. 윤혜자는 자신만의 이름으로, 자신만의 힘으로 다시 걸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몰라도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윤혜자는 다시 한번 인생을 시작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1년이 흘렀다. 윤혜자는 여전히 복지관 요리교실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강연 요청도 끊이지 않았다. 처음엔 떨렸지만 이제는 마이크를 잡는 일이 자연스러워졌다. 전국 곳곳을 다니며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고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는 이들에게 작은 용기를 나눠주었다. 어느 날 민재가 반가운 소식을 들고 왔다. 어르신, 노인복지부 장관상을 받게 됐다고. 윤혜자는 믿을 수 없었다. 그냥 하루하루 버텨온 것뿐인데 이런 상을 받는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다. 민재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았다고, 본인도 그중 하나라고. 시상식은 서울 시내 대형 호텔에서 열렸다. 윤혜자는 낡은 외투 대신 민재와 복지관 사람들이 모아준 새 옷을 입었다. 무대에 올라가 이름이 불렸을 때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다. 내 딸도 참석해 있었다. 지원, 민주, 소연, 수영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엄마를 향해 박수를 보냈다. 윤혜자는 마이크 앞에 섰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말을 이었다.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저 남편을 잃고 내 딸을 키우기 위해 매일을 버티며 살았던 평범한 어머니였고, 때로는 버티는 것조차 벅찼고,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노라고. 말을 마칠 때쯤 윤혜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다. 살아냈다는 자부심,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객석 어딘가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고 이어 뜨거운 기립박수가 이어졌다. 시상식이 끝난 후 내 딸은 윤혜자를 꼭 끌어안았다. 과거를 후회하고 지금이라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느껴졌다. 윤혜자는 딸들의 손을 꼭 잡았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미래는 아직 열려 있다는 것을 서로가 알고 있었다. 그 후로도 윤혜자의 삶은 계속 바빴다. 두 번째 책 나는 다시 시작합니다는 또 한 번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생 후반전에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다. 강연장에는 중년의 가장,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 은퇴를 준비하는 노년층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윤혜자는 말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지금이 아무리 늦은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오롯이 자신으로서.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윤혜자는 대형 서점에서 북토크 행사를 열었다. 청중 속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첫째 딸 지원이었다. 지원은 조용히 손을 들고 물었다. 엄마,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냐고. 윤혜자는 웃으며 답했다. 포기하고 싶었던 모든 날이 가장 힘들었다고. 하지만 그 모든 날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고. 그리고 덧붙였다. 포기하지 않고 버틴다는 건, 매일을 살아낸다는 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일이라고. 행사가 끝난 뒤 지원은 책의 사인을 부탁했다. 사랑하는 지원에게 너는 언제나 내 자랑이야. 윤혜자는 손끝으로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갔다. 지원은 책을 품에 안고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밤이 되자 윤혜자는 복지관 옥상에 올랐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드문드문 빛나고 있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다. 한때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등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윤혜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태석 씨, 보고 있죠? 우리 딸들 모두 잘 자라고 있어요. 나도 잘 살고 있어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순간 윤혜자는 깨달았다. 인생은 단순히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내는 것이라는 것을. 아무리 늦은 듯해도, 아무리 외로운 길이라도 멈추지 않고 걷는다면 언젠가는 자신만의 빛을 찾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는 윤혜자의 이야기를 읽으며 조용히 다짐할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끝까지 자신만의 이름으로 살아가겠다고.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것으로 인생은 다시 빛난다. 오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사람의 작은 인내와 사랑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시간이 지나며 상처가 남기도 하고 외로움에 지칠 때도 있지만 끝내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따뜻한 빛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역시 소중하고 값진 여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그리고 다시 한 걸음 내디딜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과 희망과 위로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이야기를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